안녕하세요. 오늘도 한뚝배기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이야기도 정성껏 준비했으니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옛날 고려의 개경 근처에 선호라는 가난한 청년이 살았습니다. 일찍 부모를 여인 그는 고단한 삶을 이어가기 위해 부잣집 최평장 댁에 머슴살이를 하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한가위가 다가오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선호는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고된 노동 속에서 그의 마음은 세상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마음만은 풍요로운 한가위라고? 그것은 다 저들만의 세상 이야기일 뿐이야. 최 평장님 댁에 한가위 인사를 오는 손님들이 오면 올수록 나는 허리를 펼 시간조차 없구나. 어찌 하늘은 나에게만 이토록 가혹한가? 그의 얼굴은 어두웠고 일을 하면서도 한숨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리 오너라. 아무도 없느냐? 최평장 댁의 대문 문고리가 울렸습니다. 선호는 얼른 나가 대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중요한 나랏일을 맡아보는 어사대부 홍나리와 그의 어여쁜 딸이 서 있었습니다. 한가위 문안 인사를 온 것이었지요. 선호가 고개를 숙여 인사를 올리는데 홍나리의 딸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소녀 아까 마을 입구 우물에 두레박이 떨어져서 목을 축이지 못해 목이 마릅니다. 아, 참 그랬지. 여봐라. 누가 마을 우물에 가서 두레박 좀 건져서 고쳐놓도록 해라. 자네 마을은 아무도 우물 관리를 안 하는 겐가? 마을 관리를 엉터리로 해가지고 말이야. 선호는 황급히 우물가로 달려갔습니다. 우물은 깊었고 두레박과 끈은 물속 깊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선호는 옷을 걷어붙이고 차가운 우물 안으로 내려가 두레박과 끈을 건져 올렸습니다. 그렇게 끊어진 두레박 밧줄을 다시 매달고 젖은 몸에서 물을 뚝뚝 흘리며 터벅터벅 대문으로 복귀한 선호에게 안채에서 인사를 마치고 나오던 홍나리의 딸이 다가와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몸이 다 젖으셨어요. 고맙습니다. 이걸로 조금이나마 물기를 닦으세요. 선호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맑은 눈동자와 따뜻한 미소를 가진 아씨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선호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 아닙니다. 소인이 어찌... 괜찮아요. 괜히 목마르다는 제 푸념 때문에 고생하셨는거려? 아씨는 미소를 지으며 손수건을 선호의 손에 쥐어주고는 아버지를 따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선호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이병노비의 총대장 돌쇠가 다가와 선호의 뒤통수를 탁 쳤습니다. 야 이놈아! 내 놈이 넘볼분이 아니다! 어사대부 나리의 따님이신 연홍 아씨시다! 건방지게 자꾸 쳐다보다가는 몰기를 맞는 사단이 날 것이야! 빨리 장작이나 다시 패러 가라! 뒤통수가 얼얼했지만 선호는 손 안에 따뜻한 손수건을 꽉 쥐었습니다. 얼굴도 고운 분이 마음씨도 곱다니. 선호의 볼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연홍아 씨, 그날 이후 선호는 연홍아 씨가 최평장 댁에 올 때마다 멀리서나마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위안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곧 더 큰 고통이 되었습니다. 자신은 머슴일 뿐이요. 그녀는 높은 양반가의 규수. 넘을 수 없는 신분의 벽 앞에서 선호의 마음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한가위가 지나고 나서도 최평장 댁은 풍요로운 분위기로 들떴습니다. 화려한 도포를 입은 나그네들이 최평장 댁의 대문을 두드렸고 마당의 누렁이도 꼬리를 치며 반겼습니다. 반면 머슴들은 분주했습니다. 돌쇠야, 여기 유밀과를 만들 조청이 필요하니 엿기름물에 밥을 삭혀 장작으로 어서 끓여내거라. 속히 진행하거라. 오늘따라 너희들 행동이 굼뜨구나. 안주인의 명이 떨어지자 머슴들의 손길이 더욱 바빠졌습니다. 선호도 쉴 틈 없이 일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자신의 처지에 대한 원망만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선호는 이웃 마을의 쌀 한 가마니를 나르는 일을 마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사나운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선호는 급히 피할 곳을 찾다가 오솔길에 낡고 허름한 산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흠뻑 젖은 채 절 안에 들어서자 희미한 등불 아래에서 한 도승이 고요히 좌선하고 있었습니다. 도승은 온몸을 떨고 있는 선호에게 따뜻한 숭늉 한 그릇을 건네며 자애롭게 물었습니다. 젊은이, 어찌 그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가? 선호는 숭늉을 마시며 자신의 불행한 처지를 하소연했습니다. 제 삶은 이토록 힘들고 허리가 아파 죽을 지경인데 부잣집 사람들은 가난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방바닥에 등이나 붙이고 앉아 달콤한 유밀과나 먹으면서 세월을 보냅니다. 아무리 애써도 가난을 면치 못하며 하늘이 저에게만 불공평하게 고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선호는 울분을 토했습니다. 도승은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거센 비바람에 꺾여 붉은색, 노란색으로 물들기도 전에 땅에 떨어진 나뭇잎들이 보였습니다. 단풍으로 물들기 전에 떨어져 버린 잎들을 보게. 저 잎들을 보니 가여운가? 아니면 기쁜가? 선호는 당연하다는 듯 답했습니다. 당연히 가여운 일입니다. 가을의 아름다움을 뽐내지 못하고 비바람에 꺾였으니 얼마나 애달프옵니까? 도승은 고개를 저으며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그대의 눈에는 눈앞에 꺾인 모습만 보이지만 사실 저 잎들은 땅으로 돌아가 나무 뿌리에 거름이 되느니라. 덕분에 다음 봄에는 이 나무에 훨씬 풍성하고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지. 똑같은 일을 보고도 그대는 재앙이라 여기지만 나는 축복으로 보느니라. 하지만 스님의 깊은 가르침도 선호에게는 한낱 잔소리일 뿐이었습니다. 스님, 솔직히 머슴인 저에게는 스님의 가르침이 하나도 와닿지 않습니다. 가르침도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지. 저는 왜 이렇게 태어나서 평생을 노비로 살아가야 합니까? 인생이 지겹습니다. 선호가 그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자 도승은 옛 이야기 하나를 더 들려주었습니다. 이보게, 내 이야기 하나 더 들려주지. 이번에도 못 깨달으면 안 되느니라. 옛날에 평양의 한 보부상이 말을 타고 송나라 무역길에 올랐네. 도중에 말이 갑자기 놀라 날뛰는 바람에 상인은 땅에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는 큰 변고를 당했지. 보부상 동료들은 불운한 일이라며 혀를 찼다네. 하지만 며칠 후 상인이 가려던 길목에 큰 산사태가 일어나 수십 명이 매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네. 다리가 부러져 가지 못했던 덕분에 상인은 목숨을 구한 것이지. 하지만 인간의 본성은 간사하다고 했던가. 산사태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목숨을 구했다는 기쁨도 잠시였다네. 다리를 치료하느라 석 달을 집에 머무는 동안 주변 이웃들은 또다시 그가 송나라에 가서 큰 부를 쌓을 수 있는 황금 같은 장사 기회를 놓쳤다고 비웃었다네. 그런데 얼마 후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전해졌지. 상인이 가서 거래하려던 그 송나라 마을에 역병이 돌아 수많은 사람이 죽고 마을 전체가 봉쇄되었다는 말이었네. 만약 그가 예정대로 갔다면 그도 역병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네. 도승이 선호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좀 깨달았는가? 상인을 떨어뜨린 말은 결국 상인에게 재앙이었는가? 복이었는가? 상인이 그 말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진 것은 불행이었는가? 아니면 목숨을 구한 행운이었는가? 그런 관점에서 자네가 노비로 살아가는 인생은 불행인가 행운인가? 불행처럼 보이는 일도 결국은 인생의 기회이자 전환점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게. 선호는 이 말을 듣고 약간은 깨달음을 얻은 듯 했지만 여전히 의혹이 남았습니다. 스님,
하지만 불행을 만났을 때 어떻게 무작정 그 불행을 긍정적으로만 생각하고 마음의 평정을 지킬 수 있사옵니까? 저는 그리 못하겠습니다. 도승은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조건 억지로 좋은 일이라 여길 필요는 없네. 중요한 것은 모든 일에는 반드시 숨겨진 이로움이 있다는 것을 아는 마음일세. 하늘은 결코 누구를 함부로 괴롭히지 않네. 그대에게 오는 모든 일은 그대 운명의 그림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밑그림이 되는 것일세. 폭풍이 멎고 하늘이 개자 선호는 다시 최평장 댁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잠깐 기다려보게. 그대는 살면서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는가? 선호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저도 가정을 이루고 싶습니다. 흠모하는 여인과 혼인하고 싶습니다. 흠모하는 여인이라. 그러면 사내대장부답게 고백을 하면 그만이지. 젊은 청년이 어찌 그렇게 망설이는가? 그게 저와 신분이 다르옵니다. 신분이라. 도승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작은 복주머니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개의 연씨가 들어 있었습니다. 인생을 불평불만만 하며 살아가지 말고 남을 돕는 선행을 하면서 살아가 보게.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좋네. 그리고 좋은 일을 할 때마다 연씨를 그대가 사는 마을의 연못 지늘게 심도록 하게. 혹시 아는가? 깨달음을 알면 신분을 극복하는 사랑을 이룩할 수 있을지. 살아가다가 궁금한 일이 생기면 시간이 지난 후 다시 오게.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세상에 어떻게 신분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당치도 않은 말씀이십니다. 아직도 못 깨달은 게로군. 삶의 태도를 바꾸면 어느 날 문득 깨달아질 걸세. 이제 돌아가 보게. 선호는 반신반의하며 스님의 마지막 말에 호기심과 기대를 품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도승을 만난 기념으로 삶에 대한 마음가짐을 고쳐먹기로 다짐하고 다시 최평장 댁에 돌아왔습니다. 복귀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의욕이 앞선 선호는 서둘러 집안일을 하다가 옷감염색을 위해 마련된 염료통을 실수로 엎질러 마루에 펼쳐진 하얀 옷감에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최평장이 크게 노하기 시작했고 선호의 마음은 다시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놈아, 그거 새롭게 칠할 옷감이었는데 눈을 똑바로 뜨고 다니지 못하겠느냐? 그러면 그렇지 뭐. 역시 나의 이번 인생은 한낱 노비에 불과한 것을. 큰일이다. 최소한 사흘밥은 못 먹겠구나. 슬픈 마음도 찰나 마침 그날 최평장 댁을 방문한 개경송상이 그 얼룩덜룩한 비단의 독특한 문양에 매료되어 비싼 값에 샀습니다. 평장나으리 이 문양이 크게 끌립니다. 이런 문양은 대식국 상인들이 크게 흥미있어 하지요. 심혈을 기울여 만들어도 나올까 말까한 힘든 문양인데 말입죠. 이것은 마치 전문 장인이 염색한 듯한 품질입니다. 제가 이것들을 다 사고 싶습니다. 최평장은 기뻐하며 오히려 자신에게 큰 이득을 준 선호에게 매일 일과 후 특별히 자유시간을 주도록 보상했습니다. 이상하구나. 이번 일만 놓고 봤을 때 그 스님의 말씀이 맞았어. 처음에는 재앙처럼 보이던 일이 오히려 축복이 되었네. 선호는 그날 저녁 마을 연못가로 가서 조심스럽게 연씨 하나를 진흙 속에 심었습니다. 그로부터 보름이 지났습니다. 선호는 이웃 마을의 심부름을 가는 길에 무거운 보따리를 지고 가는 노파를 만났습니다. 할머니, 제가 대신 날라드리겠습니다. 고맙네, 젊은이. 선호는 노파의 집까지 보따리를 들어다 주었습니다. 그 노파는 개경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최고의 목공장인 이여송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누가 보따리를 틀어다 주었습니까? 최평장댁 젊은 머슴인데 참으로 마음씨가 고운 청년이더구나. 이여송 장인은 선호를 불러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젊은이, 자네의 마음에 감동하여
작은 친절을 베풀고 싶소. 혹시 원하는 것이 있소? 선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소인도 감히 목공 기술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겠나이다. 좋소. 내 그대에게 목공 기술을 가르쳐 주겠소. 그날부터 선호는 주인이 허락한 일과 후 자유시간에 이여송 장인에게서 목공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배움이 시작된 날 선호는 다시 연못가로 가서 두 번째 연씨를 진흙 속에 심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여름이 되었습니다. 선호는 몇 달 동안 매일같이 일과 시간 이후 이여송 장인에게서 목공 기술을 배웠습니다. 톱질, 대패질, 홈파기, 쐐기 박기. 손에 물집이 잡히고 터지기를 반복했지만 선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 장인으로서 목공 실력을 냉정히 평가해 보니 그대는 나무를 다루는데 재능이 있어. 이제 웬만한 목수 못지않게 되었구려. 이여송 장인의 칭찬에 선호는 기뻤습니다. 어느 날 선호는 장터 어귀에서 곤경에 빠진 풍물패를 만났습니다. 다음 장터로 이동하려던 도중 나귀가 끄는 무거운 수레마차가 진흙탕에 빠져 바퀴가 망가진 것이었습니다. 곤경을 지켜보던 선호가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잠깐 기다려 보십시오. 이 바퀴살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제가 고쳐보겠습니다. 선호는 근처 나뭇가지를 잘라 쐐기를 박고 홈을 파서 견고하게 바퀴살을 고쳐주었습니다. 풍물패 우두머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젊은이, 자네 손끝에서 복이 흐르는구먼. 덕분에 우리가 이웃마을 장터로 다시 넘어갈 수 있게 되었네. 여러 마을을 떠돌아다녀 봐서 아는데 우리가 보기에 자네 실력이 제법이구만. 자네 이름이 무엇인가? 선호라고 합니다. 보상은 됐으니 어서 다음 장터로 넘어가 많이 파십시오. 풍물패는 감사를 표하고 이웃 마을로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선호는 세 번째 연씨를 연못 진흙에 심었습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선호는 여전히 최평장 댁에서 머슴으로 일했지만 이제 그의 얼굴에는 원망 대신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연홍아 씨가 다시 최평장 댁을 찾았습니다. 선호는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연홍아 씨가 우물가를 지나가다 선호를 보고 잠시 멈춰 섰습니다. 저기, 작년 한가위 때 우물에서 끊어진 두레박을 건져준 분이시죠? 선호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예. 그때 손수건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연홍아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까지 보관 중이시라니. 제가 더 감사하네요. 그리고 그때 고마웠어요.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아버지와 함께 최평장댁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선호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돌쇠가 다가왔지만 이번에는 뒤통수를 때리지 않았습니다. 선호, 요즘 내 놈이 달라진 것 같구나. 예전처럼 불평불만이 없어졌어. 돌쇠 형님,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불평한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더군요. 제 마음이 변하면 세상이 달리 보이기 시작해요. 돌쇠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깨를 살짝 두드렸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선호는 추운 날씨에도 꾸준히 선행을 이어갔습니다. 얼어붙은 길을 다니는 노인들을 위해 미끄럽지 않게 길가에 나무 잿가루를 뿌렸고 굶주린 들개에게 자신의 식사를 나눠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번 선행을 할 때마다 연못가로 가서 연씨를 심었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계절이 한 바퀴 돌아 다시 봄이 왔습니다. 봄이 온 어느 날 개경에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송나라 사신 주연경이 탄 마차가 개경 입구에 다다랐을 때 바퀴살이 빠져 행렬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나리, 마차는 저희가 고칠 테니 먼저 당도하시어 고려의 국왕을 만나시지요. 마중 나온 고려 사신 최철환이
우리 송나라 사신 행렬을 제대로 맞이하지 못하느냐. 너희들 실력이 늘 그렇지. 우리 대국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형편없다니. 내 기분이 무척 상했다. 어서 저 마차를 고쳐놓거라. 그렇게 하기 전에는 기분이 나빠 한 발짝도 길을 나서지 않겠다. 주연경이 호통쳤습니다. 고려 왕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개경 코앞까지 온 송나라 사신행렬이 멈춰 있었으니 말입니다. 아니, 하필이면 이럴 때 목공작인 이여송은 여진족에 보낸 사신 행렬을 따라 파견을 가버렸으니 어찌하면 좋을꼬? 그대들은 솜씨 좋은 목수들을 총동원하여 저 수레를 어떻게든 고쳐내라. 당장 송나라 사신이 더 노하면 큰일이다. 조정에서는 고려에 솜씨 있다는 장인들을 급파하였으나 그들 모두 무거운 선물을 가득 실은 마차의 바퀴살을 제대로 고쳐내지 못했습니다. 수레에서 짐을 내리고 고치면 안 되겠습니까? 짐 무게가 있어서 바퀴가 진흙에 빠지는 것이옵니다. 고려 목수들이 간청했습니다. 시끄럽다. 짐을 흙바닥에 내리면 우리 황제께서 내 놈들의 조정에 하사하신 선물들을 싼 황금 보자기에 흙먼지가 묻지 않느냐. 무조건 짐이 수레에 실린 상태에서 속히 고쳐내거라. 송나라 사신의 억지 주장은 극에 달했습니다. 사실 송나라 사신 주연경은 이런 곤경을 즐기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시간은 벌써 한나절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주연경의 화는 머리끝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풍물패 우두머리가 고려 관리 최철환에게 말했습니다. 나으리 소인이 솜씨가 기가 막히게 좋은 목수를 알고 있사옵니다. 아니 내 놈들은 또 못들하는 놈들이야? 바빠 죽겠는데 풍물패 놈들이 뭘 안다고? 방해하지 말고 썩 꺼지지 못해. 소인 목숨을 걸 수 있사옵니다. 믿어주시옵소서. 관리 최철환은 그 말에 솔깃하여 풍물패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좋다. 불러보거라. 만약 거짓일 경우 내 놈은 송나라 사신 앞에서 고려를 욕보이는 게다. 무사하지 못할 것이야. 풍물패 중 한 명이 재빨리 뛰어 선호를 찾아왔습니다. 선호는 영문도 모른 채 송나라 사신 마차가 멈춰 선 곳으로 끌려왔습니다. 잔뜩 위압적인 표정을 짓고 있는 송나라 사신 주연경과 초조함이 역력한 고려관리 최철환이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행색이 매우 초라한 거 보니 머슴으로 보이는데 이 천한 머슴이 감히 대국의 마차를 고치겠다고? 농담도 정도껏 해라. 주연경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최철환도 선호의 남루한 옷차림에 의아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에게 다가섰습니다. 내가 정말 고칠 수 있느냐? 만약 실패하면 내 목숨만 날아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 고려의 위신이 땅바닥에 곤두박질 치고 나는 관직을 파면당하게 될 게야. 그때 선호는 속으로 지난날 도승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불행처럼 보이는 일도 결국은 인생의 기회이자 전환점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거라. 그 말을 떠올리자 그의 마음속에서 두려움은 사라지고 오직 눈앞의 일에 집중하겠다는 평정심만이 남았습니다. 소인고려에서 가장 뛰어난 목공장인 이여송 나으리보다는 부족하지만 먼 발치에서 스승님께 목공을 나름대로 열심히 익혔습니다. 고려를 대표하여 기필고 고쳐내겠습니다. 주연경이 코웃음을 쳤다. 역시 고려놈들 답구나. 허풍이 정말 대단해 흑하. 선호는 진흙탕에 박힌 마차 바퀴를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무거운 짐 때문에 바퀴축이 뒤틀리고 바퀴살이 불규칙하게 부러진 상태였습니다. 먼저 온 다른 장인들은 부러진 살을 억지로 끼우려 했지만 선호는 달랐습니다. 그는 근처에서 튼튼한 단풍나무와 참나무 가지를 골라왔습니다. 그리고 평소 이여송 장인에게 배운 섬세한 기술을 발휘했습니다. 먼저 축을 고정하기 위해 특수한 형태로 나무를 깎아 수레에 받쳐 중심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부러진 바퀴살 대신 단단한 참나무 조각을 정확한 각도로 다듬어 홈을 파고 끼워 넣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끼우는 것이 아니라 술의 무게를 분산시키고 축의 회전을 원활하게 하는 고도의 기술이었습니다. 딱 2시간이 걸렸을 뿐이었습니다. 땀범벅이 된 선호가 손을 털고 물러나자 주연경은 의심 가득한 눈으로 마차에 올랐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 되겠느냐? 그래도 고친 정성이 있으니 고려의 목공 실력을 내 믿어보마 하. 주연경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주연경이 마차를 출발하라 명령했고 마부는 조심스레 마차를 움직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놀랍게도 바퀴가 진흙탕 속에서 견고하게 돌아갔습니다. 진상품을 가득 실은 무거운 마차는 아무런 흔들림 없이 개경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송나라 사신 주연경은 만족했고 그를 마중 나온 고려관리 최철화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덕에 국난을 면했다. 내 놈은 어디 사는 누구이냐? 최철화는 감격했습니다. 그는 즉시 왕에게 이 일을 보고했고 왕은 큰 공을 세운 노비에게 면천을 명했습니다. 모두들 듣거라. 그 자의 공이 상당히 크다. 그 자에게 양인 신분을 내리고 그 공을 치하에 종사품 장작감 직장 관직을 주어라. 노비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종사품 관인이 된 선호는 감격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꿈을 꾸는 것만 같아 볼을 세게 꼬집었지만 이것은 분명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도승에게 찾아갔습니다. 선호가 산사에 도착하자 도승은 미소를 지으며 그를 맞았습니다. 그대가 돌아올 줄 알았느니라. 스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나는 조언만 해주었을 뿐이지. 그 조언을 실행한 것은 그대가 한 것일세. 다시 한번 축하하네. 그리고 하산하는 길에 마을의 연못에도 가보게. 멋진 광경이 펼쳐져 있을 걸세. 선호가 마을의 연못으로 가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가 도승의 가르침을 실천할 때마다 진흙 속에 심었던 대여섯 개의 연씨에서 푸른 연잎들이 수면 위로 솟아올라 있었고 그중 몇 개는 아름다운 연꽃으로 피어나 있었습니다. 가을에 제대로 단풍이 져보지도 못하고 일찍 떨어진 이파리들이 봄 새싹의 거름이 되었듯 내가 남을 도왔던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이 씨앗을 틔우는 진흙이 되었구나. 선호는 큰 마음의 울림을 얻고 다시 도승에게 돌아가 절을 올렸습니다. 스님이 깨우쳐 주신 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도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모든 외적인 일에는 절대적인 좋고 나쁨이 없음을 잊지 말게. 모든 것은 자네 마음먹기에 달린 것일세. 늘 선한 것을 생각하면 선한 일이 반드시 오고 악한 것을 생각하면 악한 일이 따라온다네. 이것이 바로 심상사성의 이치일세. 머슴 출신 선호가 종사품 관직을 받았다는 소식은 개경의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고려관리 최철환 역시 노비 출신 선호가 송나라 사신의 마차를 고쳐 큰 공을 세운 사실을 주변에 자랑했고 이 소식은 곧 어사대부 홍나리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지난 한가위 때 홍나리는 최평장 댁을 들락날락하며 딸과 이야기하는 동안 딸 연홍이 한때 그 노비를 흠모했다는 이야기를 어렴풋이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 여기고 성을 냈지만 선호의 바뀐 신분과 덕행을 알게 되자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연홍아, 예, 아버님. 지난번 한가위 때 최평장 댁에서 우물에 두레박을 건져준 머슴을 기억하느냐? 연홍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예, 기억하옵니다. 바로 그 청년이 종사품 관인이 되었다고 하는구나. 송나라 사신의 마차를 고쳐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공로로 말이다. 게다가 그의 성품도 훌륭하다고 들었다. 홍나리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내가 그 청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말해보거라. 연홍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소녀는 한가위 때 최 평장님 댁에 인사 간 날부터 그분을 마음에 품고 있었사옵니다. 비록 신분이 달랐지만 그분의 눈빛은 맑았고 마음씨는 착했습니다. 우물에서 두레박을 건져주실 때 다른 머슴들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사옵니다. 홍다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를 우리 집으로 초대하겠다. 며칠 후 선호는 홍나리의 초대를 받아 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제는 남루한 머슴의 옷이 아닌 단정한 관복을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장작감 직장 선호 인사드립니다. 허허, 어서 오시게. 자네의 행실과 솜씨는 이미 개경에 자자하네. 자네가 우리 딸 연홍이를 흠모하는 것을 알고 있네. 선호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홍나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자네는 스스로 운명을 바꾼 진정한 사내대장부일세. 종사품의 관인으로서 부족함이 없지. 내 딸도 자네를 좋게 여기고 있다고 하니 자네의 뜻은 어떠한가? 선호는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소인은, 아니, 소관은 부끄럽지만 연홍아 씨를 진심으로 흠모하고 있었사옵니다. 하지만 감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 여겼습니다. 이제는 바랄 수 있는 일이 되었네. 자네가 그 마음을 지켜온 것이 기특하구만. 그렇게 선호와 연홍의 혼례가 결정되었습니다. 혼례를 치르던 날, 최 평장 댁 마당에는 이제 머슴이 아닌 귀한 손님으로서 당당히 들어서는 선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붉은 혼례복을 입은 선호는 활짝 웃었고 연홍아 씨는 그를 마주보며 가장 고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혼례에는 도승도 초대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는 목공장인이자 스승인 이여송과 풍물패 무리도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돌쇠도 있었습니다. 돌쇠는 선호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호야, 아니 이제 나으리지 참. 선호 나으리, 제가 예전에 자네를 함부로 대한 것을 용서하시게. 선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돌쇠 형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형님이 저를 단련시켜 주신 덕분에 오늘이 있는 것입니다. 혼례를 마친 후 선호와 연홍은 함께 도승을 찾아가 인사를 올렸습니다. 스님, 이 모든 것이 스님의 은혜이옵니다. 도승은 잔잔한 미소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이후 선호는 관직에 올라 관리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관직에 있으면서도 가난한 이들을 위해 목공 기술을 가르쳤고 특히 재능 있는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연홍아 씨 역시 남편과 함께 선행을 베풀며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선호는 말년에 자서전을 남겼습니다. 하늘은 결코 함부로 누군가를 괴롭히지 않는다. 하늘이 내리는 모든 일은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의 선물일 뿐이다. 내가 노비였을 때 나는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원망했다. 하지만 그 고난의 시간이 결국 나를 단련시켰고 도승 스님을 만나게 했으며 고려 최고의 실력자로부터 목공 기술을 배우게 했고 결국 사랑하는 이와 맺어지게 했다. 만약 내가 처음부터 양반으로 태어났다면 어찌 이런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겠는가? 가난이 나의 스승이었고 고난이 나의 길잡이였으며 선행이 나의 계단이었다. 마음이 연꽃과 같으면 어느 곳이든 깨끗한 연못의 흙이니 생각을 바꾸면 환경이 바뀌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린다. 그의 자서전은 고려 땅에 널리 퍼져 후세 사람들에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한뚝배기 설화 민담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셨나요? 저희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더욱 좋은 옛날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